예, 안녕하십니까. 부경대학교 사학과 한국현대사 전공 한봉석이라고 합니다. 예, 오늘 인사TV에서 이야기할 것은 한국 근현대사 중에서도 젠더 관계, 특히 이제 그 중에서 정조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이 정조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전통인가가 오늘 하는 이야기인 것이고, 이거는 사학과가 아니더라도 많이 들으셨던 내용인 거죠. 처음 볼 거는 이 정조에 관련된 내용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뭐 요즘은 한승연애도 나오고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사실 정조 같은 것을 많이 이야기할까 하지만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저 강제추행죄 같은 것도 보호법익이 정조 또는 정조권이었다라고 옛날부터 이야기되었다가 얼마 후에 성적 자의결정권으로 구체화된 것이지만 2023년 뉴스였던 여기에서 보다시피 여전히 법원은 정조에 관련된 내용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볼 때 저 정조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나라 말은 아닌 거죠. 이 정조는 1953년 신형법에 의해서 이제 한국에 법제화됐습니다. 그래서 보면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하게 이 정조에 관한 죄가 있는 형법을 가진 나라가 한국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거는 일본의 개정형법관에서 따온 것이긴 하지만 일본은 해방 이후 이걸 바꿨었거든요. 근데 한국은 이걸 식민지의 영향임에도 불구하고 정조에 관한 죄라는 이름으로 이것을 유지합니다. 실제로 1950년대에는 주로 등장하는 것이 거의 이제 정조에 관련된 이야기였었고, 이 수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는 정조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고유의 전통이구나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역사적으로 볼 때 사실은 정조는 우리말은 아닌 거죠. 이 말 자체가 우리말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조금 더 익숙한 것은 사실은 정절이죠. 유황의 고연려전에서 유래한 것이고, 그리고 원래 주역에서 정절이라는 것은 남녀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개를 지킨다라는 의미인 것이고, 나중에 송대 이후 그리고 조선시대까지 이어지는 여러 가지 변혁 속에서 이제 여성화가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정절과 정조는 다릅니다. 국어사전에는 정절이 정조의 일부로 이야기되고 있지만 역사적으로는 다른 개념인 거죠. 이 정절과 관련된 여성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은 사실은 몇 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칠거지약이라든지 삼종지도 정도가 얘기나 이제 소학에서 이야기되는 것들이 있었던 것이고, 이거는 원래 송나라에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판본들이 고려를 통과해서 조선시대로 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정조를 지킨다라는 것이 육체적으로 되게 강화되어 있긴 하지만 조선시대의 정절과 관련된 법안은 사실은 2개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보다 조선시대 사람들은 훨씬 자유로웠었거든요. 그래서 딱 2개만 지키는 것을 원했습니다. 여기 경제 6전에 보면 내외를 하나 지켜야 됩니다. 내외는 우리가 이제 흔히 내외하다 이런 말을 많이 쓰기도 하지만 3촌 이내에만 왕래가 가능하고 4촌 이상 친척과 왕래하는 것을 불법화시키는. 근데 이것도 조선시대 양반들이 뭐 사대부 여성에게 억하심정을 품었다라기보다는 절과 연결되어 있던 재산권 같은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대부 여성을 외곽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던 것과 연결됩니다. 다만 이것은 조선 후기에 가면 이제 조금 그 의미가 강화되긴 하죠. 또 다른 하나는 경국대전에 있는 재가녀 자손에 대한 근거법입니다. 그래서 자녀한이라고 흔히 분위기는 하는데, 사대부 여성 중에서 재혼을 3번 이상 한 여성의 경우는 그 자손에게 페널티를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뭐 그 모든 자손에게 모든 것을 다 불허한다라는 것이 아니고 청려직의 경우에 그 자손은 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외, 자녀한 이 2가지가 조선시대 정절에 관련해서 가지고 있었던 유일한 페널티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연려전이라든지 조선시대가 정절에 있어서 너무 가하게 지켰다라고 생각하는 지금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단지 뭐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이미지는 사실은 조선 후기에 먹고 살기 힘들면서 만들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임시 양난 이후에 지역 단위에서 너무 먹고 살기 힘들었기 때문에 충효열을 지키는 경우에는 나라에서 쌀이나 먹을 걸 줬었습니다. 그래서 열부가 되기 위해서 뭐 자기 손가락을 자른다든지 이러한 행위를 하긴 하였으나 이거는 일반적인 행위는 아니었던 거죠. 우리가 아는 정조라는 것은 이 정절이라는 투미한 관계 윗속에 일제에 의해서 패망하게 되면서 조선왕조가 망하게 되면서 열린 공간 속으로 들어오게 된 담론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왕조는 사실은 우리가 알다시피 축첩도 있고 조혼도 있고 이랬었죠. 그러나 이제 아까 봤던 것처럼 정절 외에는 여성을 제한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많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근대에 들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되는데 나라가 망하는 바람에 이 패러다임을 새로 만들 기회는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 자리에 누가 들어왔냐라고 하면 일본이 만들어냈던 여성 담론이라든지 정조 담론이라는 같은 것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왜 쉽게 들어왔냐라고 하면 조선왕조 양반들은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왜 우리가 망했지라는 생각이 있었고 세계적으로 다 비교해 봤더니 딱 하나 걸리는 게 있는 겁니다. 아, 우리는 일부일처제를 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축첩과 조혼이 수많은 개혁이 나왔던 것이고 그 사이에 좋은 어머니가 좋은 아이들을 키워서 독립을 하자라는 이러한 컨셉 하에서 현모양처 담론 같은 것들이 성장하게 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일본으로부터 가져오는 거죠. 그리고 일본으로부터 가져올 때 여성사 쪽에서 특히 이야기되는 것이 푸른 스타킹이라고 불리우는 청탁, 원래 영국에서 유래했던 일본에 나타났던 신여성들이 만들었던 이 공간에서 만들었던 정조 담론인 것이고 또 하나 거기에 들어오는 것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웨덴의 교육학자였던 엘렌 케이가 만들었던 영육일치라는 담론입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현재 한국의 가부장제 또는 호주제라고 알고 있는 것의 절반 정도가 이것을 통해 완성되는 거죠. 엘렌 케이의 영육일치는 남과 여가 결혼을 할 때 있어서 상호간에 사랑이 너무 끝까지 닿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실한 사랑을 했을 때 좋은 아이가 태어나는 것이고 그 진실한 사랑은 자유연애를 통해서 등장하게 되는데 이 자유연애를 할 때 이야기되었던 것이 바로 정조와 관련된 논쟁들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 정조에 관련된 논쟁들이 1910년대부터 20년대까지 아까 말했었던 세이토를 중심으로 이야기되었었고 이때 이 이후에 이제 식민지 시기 경성에서 벌어졌었던 신여성들 사이에 벌어졌었던 수많은 이야기들이 이때 완성이 되는 거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서는 다루진 않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 신여성 담론 또는 정조 담론에 방영되어 있던 것에 독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 지금 보이는 것은 조하기론이라고 불리우는 것이고 사실은 일본의 메이지 때 들어갔었던 해부학 책입니다. 이게 거의 중요한 판본으로서 이야기되었던 것이고 이 판본을 통해서 사실은 일본은 물론이고 조선 역시 인간을 해부학적으로 이해하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이 해부학적으로 이해하는 과정 속에서 등장했던 여러 과학이라는 것이 18, 19세기 서구에 등장했던 수많은 편견 속에서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생학이죠. 이 우생학은 당대에 있었던 뭐 형질학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여튼 백인을 중심으로 했던 인종주의적 서열 외에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은 열성인자로 간주되는 그러한 것들이 있었던 것이고 여기 지금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그건 뚜렷하게 여러 가지 기준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골상학이나 이러한 것들은 비교를 통해 만들어졌던 것이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백과사전 형식의 지식을 촘촘하게 모았던 것인데 거기에 수많은 편견이 있었던 것이죠. 그 두 번째 더욱더 위험했던 것이 이 성가학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분들은 많이 못 들었겠지만 이 성가학이라는 것은 오스트리아, 독일 지역에서 1910년대부터 30년대 사이에 등장했었던 사람의 성에 관해 연구하는 것인데 수많은 동물 실험과 편견을 통해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냈는데 그게 1930년대 되면 다 거짓말이라는 것이 들통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보면 신문 기사의 내용은 정조와 천여막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이 인간의 일개 기간에 불과한 것이 수많은 이야기를 품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탈리아 속담에 그런 것들이 있는데
비처녀 체액설이라고 해서 사실은 결혼하지 않은 여성이 관계를 가지게 되면 목이 굵어진다. 왜냐하면 자기가 처음 만난 사람과 관계를 가질 경우에 효소에 문제가 생겨서 이게 갑상선을 타고 와서 목에 두꺼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사실은 낭설이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원숭이 실험 같은 것을 통해서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식민지 조선에 끊임없이 설파했던 겁니다. 여기에 하나 더 들어갔던 것이 일본의 수신교과서입니다. 일본은 원래 동아시아에서 이야기되던 것, 정조를 정조라는 이름 하에서 계속 교육을 시켰던 거거든요. 근데 이 정조라는 이름 하에 자기들이 새롭게 배운 수많은 편견들을 결합시키고 그것을 천황하에 신민들에게 교육시키는 수신교과서에 이것을 반영하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정조를 부녀의 덕이라고 이야기하게 되고 그를 통해서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수많은 편견들이 정조라는 이름 하에 이제 이야기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정조라는 이름은 이 마찬가지로 수신교과서에 있는 것인데 그 여성에게 수많은 가부장제적인 역할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성이 정조를 지키는 것은 집안에서 위로는 시어머니, 그리고 아래로는 아들, 그리고 옆으로는 남편 사이에 위안을 유지하는 것, 그들을 온화하게 관리하는 것이 정조인 것이고, 이때 정조를 지킬 수 있는 것은 부인이 아까 말했던 생리학적으로 우생학적으로 수많은 것을 지킬 때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현모양처 담론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렇다면 1930년대에 이러한 이야기들 한 차례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독일이나 뭐 일본으로부터 들어왔던 수많은 이야기들이 여기서 허점을 찾았거든요. 근데 문제는 1920, 30년대부터 등장했었던 일본의 형법 개정 과정에 지금 이야기했던 것들이 반영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30년대, 40년대 정조유린 소송 등을 통해서 법제에 이러한 내용들이 반영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식민지 시기 법제 형법에 정조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됩니다. 문제는 해방되고 나서 일본은 미군정이 들어오면서 이것이 없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만들었던 일본의 개정 형법가 아니라는 것은 미군정이 보기에 너무 편견이 많기 때문에 새로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없앴는데 오히려 해방 이후 미군정을 통과하며 한국 정부에서 만들었던 신형법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던 관계로 형식상 세 개의 형법을 다 공부하였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일본의 개정 형법관을 그대로 개수 또는 옮기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 결과 원래는 간음의 죄였던 것이 해방 이후 한국의 신형법에는 정조에 관한 죄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은 원래는 독일 형법이라든지 프랑스의 대륙법 같은 것에서 올라왔던 것들인데 일본을 통과하면서 우리한테 오게 된 것이고 사실은 우리의 문화와 제도를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던 거죠. 그 결과 아주 기나긴 과정 속에서 1995년에 이 법안은 강간과 추행의죄로 바뀌게 되지만 이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은 식민지 시기에 만들어졌었던 수많은 내용과 그리고 보호법익으로 정조권을 상정했던 내용은 바뀌지 않게 됨으로써 우리가 은연중에 우리의 전통이라고 생각했었던 것이 아닌 일본이 만들었던 것을 우리가 법제적으로 끊임없이 재수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 결과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게 되는 이 정조 담론이라는 것은 역사적으로는 이렇게 형성되긴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이것 중에서 식민지 시기에 들어왔던 내용을 잘 모른 채 계속해서 편견을 재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역사를 공부한다라는 것이 옛날 이야기를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 사회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 여러 가지 편견들을 해체하는 과정이며 올바른 자신을 회복하는 과정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 사실은 아주 짧은 시간에 말씀드리긴 어려운 거지만 이 정조 담론 구성의 역사를 준비해 봤습니다. 긴 시간 약간 중언부언했지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